안녕, 얘들아. 목소리 들려? 사표라니. 사표 내고 싶다. 오늘은 실시간으로 수업할게요. 오랜만이라서 반갑지? 아니니? 아, 나만 오랜만이구나. 너네는 어제도 내 목소리 들었겠구나. 출석 체크 먼저 하고 시작합시다. 아니, 무사 9명밖에 안 들어왔어. 빨리빨리 들어와, 다. 안녕. 오늘 간만에 실시간이니까 우리 좀 빡세게 가보자, 얘들아. 너무 좋지? 자, 출석 체크들 하시고요. 35분부터 수업 시작할게요. 근데 너무 안 들어왔는데? 6명이, 7명이나 안 들어왔는데? 아니, 밥 먹으러 갔으면 빨리빨리 밥 먹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야, 너네 단톡방에다 얘기 좀 해줘라, 얘들아. 애들 오라고. 애들 좀 들어오면 시작할게요. 박종찬. 지금 다 안 들어왔네. 박종찬, 조용현, 최수인, 하정훈. 왜 오늘 늦는 거지? 너무해. 또 채팅 키보드 워리어들인데 제가 아직 안 와가지고 내가 수업을 하는데 재미가 없단 말이야. 나도 메시지 보내야겠다. 안녕, 빨리빨리 와줄래? 최수인. 하정훈. 정훈 인스타 아이디 뭐지? 빨리빨리 와. 이제 시작해볼까? 자, 시작해봅시다.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얘들아. 교과서는 38페이지 펼게요. 네, 쌤 5교시 수업이세요? 그러면 혹시 오실? 그냥요. 아니요, 뭐 읽어야 될 건 없는데 그냥 같이 참여해주세요. 거기 어딘데요? 아니,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게스트를 섭외했어, 얘들아. 자, 그러면 우리 38페이지 펴고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오늘부터 오늘부터 우리 진도 나갈 부분은 소통하는 독서인데요. 야, 진부해? 우리 누구 섭외해줄까? 너희 담임 선생님 어때? 담임쌤 어때? 그래, 진영쌤 오면 환영해줘. 다 잃을 거야. 자, 오늘부터 우리 진도 나갈 부분은 소통하는 독서인데요. 이 2단원까지 하면은 아마 중간고사 범위 대략적으로 끝날 것 같아. 또 환경이 안 좋네요. 자, 좀 천천히 나가 봅시다. 단원의 길잡이부터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거는 뭐냐면 독해의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야. 이제 글을 읽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크게 우리가 5가지 방법을 배울 건데 우리가 이 두 번째 단원에서는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기 이렇게 2가지 방법을 배우도록 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 봅시다.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했을 때 듣는 잘했다 잘했어 라는 말과 어떤 일을 잘 해냈을 때 듣는 잘했다 잘했어 라는 말의 의미는 다르다. 다르지 얘들아, 당연히.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다.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정보는 물론이고 글 속에 숨겨진 의미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지? 야, 만약에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야 진짜 잘했다 라고 했을 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 게 아니죠. 이렇게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지. 선생님이 더 화가 나서 머리채를 잡겠죠, 여러분. 갈등 상황이 더 반복이 될 수 있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거겠지?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글 속에 드러난 내용도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글 속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야.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글의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인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 방법을 익힐 것이다. 나아가 글쓴이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까지 추론하며 읽는 방법 역시 알아볼 것이다. 그래서 2가지 읽기 방법을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사실적 읽기. 자, 사실적 읽기는 말 그대로 그냥 글 속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 정보들을 파악을 하는 거야. 어떤 거, 글의 중심 내용, 이 글에서 중심 내용 뭔지, 그리고 주제, 그리고 형식적인 정보들,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 같은 건 형식적인 정보들이죠. 이런 거 글 속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을 파악하면서 읽는 사실적 읽기를 배울 거고요. 추론적 읽기는 사실적 읽기랑 조금 반대되는 내용이죠. 추론적 읽기는 뭐냐? 글쓴이의 의도나 글의 목적 같이 이렇게 글 속에 숨겨져 있는 것,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정보들을 파악하는 추론적 읽기. 이렇게 2가지 읽기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자, 우리는 이러한 독서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매체에 담긴 문자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며 자신과 타인, 세계의 관계를 점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죠. 야, 사실적 읽기나 추론적 읽기는 어떤 글에 나타난 메시지를 읽어내는 방법이잖아. 특히 추론적 읽기를 잘하면 좋은 점이 뭘까? 추론적 읽기는 숨겨진 내용을 잘 파악하는 거야. 이걸 잘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일상생활에서.
그죠. 야, 오늘 왜 이렇게 참여를 많이 안 하냐? 참여 좀 많이 해줘. 눈치 빠른 거, 그치. 추론을 잘하는 건, 그치. 눈치 빠른 거. 좀 뭔가, 항상 얘기를 했을 때 좀 대충 말해도 찰떡같이 잘 알아듣는 능력? 이런 걸 기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거지. 여자친구랑 이제 밤에 전화를 하는데, 너네가 피곤해가지고, 너무 피곤한데? 라고 말을 했어. 근데 여자친구가, 진짜? 벌써 잘 거야? 라고 말하면 벌써 잘 거야? 라는 메시지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거야? 벌써 잘 거야? 는 전화를 끊으라는 거야? 끊지 말라는 거야? 그렇지. 전화 끊지 말아라. 이런 말이잖아. 강민서 뭐야? 여기 왜 들어왔어? 자기 반 수업 들으러 가세요. 그치. 전화 끊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잘 읽지 못하면 그건 눈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사실적 읽기와 추론적 읽어내기를 통해서 그런 눈치까지 키워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눈치 있어야겠지. 자, 그러면 40쪽 봅시다. 자, 40쪽 보면은 이제 학습 목표 있는데 학습 목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며 읽는다.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소단원인 사실적 읽기 단원에서는 우리가 글에 나타난 명시적인 정보죠. 중심 내용, 주제, 그리고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읽는 방법을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밑에 봅시다. 밑에 보면 사실적 읽기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 사실적 읽기란 무엇인가? 자, 글을 읽을 때 독자는 고도의 복합적인 사고 과정을 거친다. 얘들아, 글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되겠지? 좀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지 메시지를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글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이래. 명시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선생님도 아까 계속 명시적이란 단어를 썼죠? 명시적 무슨 뜻이죠? 그렇지. 딱 대놓고 보이는 거, 대놓고 드러난 정보들, 쓰여 있는 대로 나타난 그런 정보들이 명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글을 딱 읽었을 때 어떤 한 번 더 생각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정보를 파악하는 게 글 읽기의 가장 기본이겠지. 야, 딱 대놓고 나타나 있는 정보마저 읽지 못하면 그건 글을 읽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치? 이처럼 글을 읽으며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글에 드러난 정보를 종합하여 글의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사실적 읽기라고 한다. 자, 지금 비슷한 키워드가 계속 나오지. 명시적인 거, 어떤 표면적인 거, 이런 의미를 파악하는 게 바로 사실적 읽기다. 사실적 읽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어, 문장, 문단 등 글의 구성 요소 사이의 의미 관계에 유의하여 글에 나타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그치? 단어 뜻도 많이 알아야 되고 문장과 문단 사이의 관계 이런 것도 잘 파악해야지 읽기를 잘 할 수가 있겠죠. 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소리내어서 읽는다고 해서 글을 다 잘 읽는 건 아니잖아. 소리내어서 읽을 줄 안다고 해도 무슨 뜻인지 단어를 몰라버리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또한 내용의 중요도를 평정하며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하고 선정한 내용을 종합하여 어법에 맞고 자연스럽게 독자 자신의 말로 재구성함으로써 글의 주제를 파악해야 한다. 자, 중요도 평정이라고 하네. 중요도를 평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얘들아? 중요도를 평정하다. 뭘 매겨요? 어떤 걸 뭘 매기는 거죠? 중요도를 평정한다는 거는 정보들 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보들 사이에서 순위, 중요도를 매긴다라는 뜻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핵심 내용과 부수적 내용을 구분한다 이런 말이잖아. 이게 되게 중요하다.
하는 게 중요도 평정이라는 거. 그래서 이 사실적 읽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글에 나타난 어떤 표면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됐으면 우리 다음 쪽 봅시다. 41쪽. 41쪽. 글의 제목은 미세먼지의 실체죠. 자, 미세먼지의 실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글에서 핵심 소재는 뭐겠어? 당연히 미세먼지겠지. 자, 이 글은 미세먼지의 종류와 생성 원리, 기상 조건과 미세먼지의 상관관계 등을 설명하고 있다. 글에 드러난 내용을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을 파악하며 읽어보자 라고 했죠. 자, 요 글은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글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적 읽기 방법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할 건데요. 야, 사실적 읽기를 잘하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 있어. 뭘까? 사실적 읽기를 잘하려면 얘들아 뭘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말해봐. 엄청 고전적인 방법이야. 너네 맨날 쓰는 방법. 그래. 글 구조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문단별로 뭘 찾아야 돼요? 그렇지. 문단별로 핵심 문장 찾으면서 읽어야 되지. 그래서 밑줄 그어야 되잖아. 요런 것들. 그래서 뭐 밑줄 긋는다든지 키워드에 동그라미 친다든지 하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들을 활용해서 사실적 읽기를 잘 할 수가 있어요. 또 준철이가 말한 것처럼 이 글 다시 회복될 거야. 글의 구조도를 그려가지고 글의 구조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요약하는 거 있잖아. 야, 요새 인터넷에서 맨날 긴 글 막 올라오면 세 줄 요약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 그런 요약하는 작업들까지도 사실적 읽기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도 되면 대답. 자, 그러면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 글은 박록진이라는 교수가 쓴 글인데요. 이 사람 무슨 미세먼지 연구소 같은 데서 일하고 있는 그런 교수거든? 근데 나는 이 글을 이제 교재 연구를 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 어떤 점에서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읽으면서 얘기를 해줄게. 왜? 일단 읽어봅시다.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조그만 액체 혹은 고체 알갱이를 일컫는 미세먼지. 우리는 언제부터 미세먼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을까요? 자, 미세먼지가 핵심 소재죠. 자, 여기 지금 이 글을 읽어보니까 미세먼지의 정의가 나와 있네? 야, 미세먼지의 개념적 정의가 뭐야? 글에 지금 나왔어, 방금. 그렇지. 여기 나오죠.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조그만 액체 혹은 고체 알갱이를 일컫는 미세먼지. 야, 나는 고체 알갱이, 먼지니까 고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액체도 미세먼지에 포함을 하나 봐. 그지? 신기하다. 이거는 선생님도 글을 읽으면서 새로 알게 된 사실. 액체도 미세먼지에 포함을 시킨대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미세먼지에 관심을 가졌냐? 미세먼지 관련 뉴스가 보도된 횟수를 살펴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2만 건이 채 안 되던 미세먼지 관련 보도 횟수가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2014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2014년에는 4만 건 이상, 2016년에는 6만 건 이상 보도가 되었죠. 그치? 요새는 얘들아 언젠가부터 미세먼지가 굉장히 일기예보에서도 엄청 키워드이고 네이버 날씨에서도 보면은 미세먼지 농도 꼭 알려주잖아.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좀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2000년대 초반 있지. 내가 초등학생 때, 선생님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미세먼지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어. 뭐 큰 언급을 많이 하지 않았었거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봄철이 되면 황사가 나타나죠. 중국에서 이제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그때는 황사라고 했었어. 그래서 봄이 되면 항상 황사 뉴스가 많이 나왔었고 미세먼지 뉴스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요새는 미세먼지 뉴스가 봄철뿐만이 아니고 사시사철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 줄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 미세먼지 마시면은 이제 발암물질 나온다 해가지고 마스크도 많이 쓰고 다니고 그랬었죠. 또 우리 학교도 지금 비싼 방충망 달지 않았어? 그 미세먼지 막아주는 비싼 방충망 달았잖아. 네, 지금 김진영 캐스터님께서 네,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셨는데요. 초미세먼지 좋음이래. 진짜 멋있다 진짜. 아무튼 이게 2014년 이후 그러니까 2010년대가 되고 나서 굉장히 이 미세먼지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 보도가 늘고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것일까요? 미세먼지 PM 이거 PM-10이라고 읽어야 되나? 미세먼지 PM-10의 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20년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큰 틀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네. 이거 PM-10 이거 있잖아. 얘가 미세먼지 종류인데요. 이게 뭘 뜻하는지는 이따 뒤에 가면 나옵니다. PM10이라고 읽는다고? 오케이. PM10. 요 PM10의 농도를 살펴보면 20년 동안, 그러니까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 동안 서울의 미세먼지가 점점점 감소를 하고 있대. 자, 그러면 이 문단의 내용은 뭐야? 미세먼지의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진 거야? 어때?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해서 관심이 많아진 건가요? 전혀 아니지 지금. 이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하는데 언론 보도 횟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그렇다면 미세먼지 농도와 대중의 관심 사이에 그렇게 크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진 않아? 그치? 정비례 관계는 아닌 것 같아. 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 봅시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직접 배출량이 낮아진 것입니다. 라고 했어. 나는 근데 이 문장 자체가 꽤나 마음에 들진 않는 것 같아. 환경부가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긴 했는데 미세먼지의 직접 배출량이 낮아진 거는 환경부가 잘해서인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환경부는 지금 정부 기관이잖아. 어떻게 생각해?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점점 낮아진 것에는 물론 정부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누가 노력을 해서 그런 거야? 그치.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도 이거를 국민 의식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성공하기 좀 힘들잖아. 그런 거죠. 아니, 사실 그리고 네. 우리 진영 선생님은 차를 폐차를 시켰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지금 차가 없으십니다. 사실 미세먼지 농도를 올리는 가장 큰 주범은 뭐야? 중국발 미세먼지가 제일 큰 원인이지. 중국에서 맨날 공장 돌리는데 그게 편서풍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까지 이 먼지가 오는 거잖아. 그죠?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 또 정부에서 말하는 원인은 또 자동차 배기가스를 배출을 하니까 여기서 미세먼지가 많이 높아진다.
그래서 진영쌤이 이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디젤 차를 폐차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뭐 휘발유차나 디젤 차보다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타라고 많이 권유를 하는 상황이죠. 야, 몇 년 전에 근데 미세먼지 농도 줄여야 되니까 정부에서 고등어랑 삼겹살 구워 먹지 말라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 너네 그거 기억나니?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니, 그래, 국민들한테 고등어랑 삼겹살 구워 먹지 말라고. 전기차 사면 지원금 주죠. 그래, 삼겹살 구워 먹지 말라는 거는 선 넘은 거지, 진짜. 안 그러니? 삼겹살의 민족에게. 그리고 고등어랑 삼겹살 안 먹는다고 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냐고. 정말 그 뉴스를 보고 굉장히 황당했던 기억이 나는 아직도 생생하다라는 거. 근데 환경부가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낮아진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미세먼지는 크게 PM10과 PM2.5로 나눌 수 있습니다. PM10은 입자 지름이 약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합니다. PM2.5는 입자 크기가 먼지를 말합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단면 지름이 8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이니까 그것보다 10배 정도 작은 것입니다. 근데 PM2.5는 입자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로 최근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훨씬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세먼지가 PM10이랑 PM2.5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개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PM10과 PM2.5 얘네 이름값 하는 애들이지 지금. 그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가르는 기준이 뭐였어? 그래, 지름, 입자, 크기. 그치, 이 먼지 크기에 따라서 미세먼지인지 초미세먼지인지 지금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옆에 날개 문제에 보면 그래서 있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치, 단면 지름 혹은 크기라고 할 수 있어. 그래, 요새는 또 핫이슈가 미세먼지 이후에 초미세먼지가 또 떠오르고 있죠. 초미세먼지는 또 이 방충망으로도 걸을 수 없다고 하잖아. 서울에서 관측된 초미세먼지의 10년간 농도 변화를 보면 농도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보다는 감소폭이 조금 덜합니다. 아까 전에 미세먼지 감소 그래프는 약간 쭉 내려가는 느낌, 약간 훅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었는데 초미세먼지는 약간 완만하게 감소를 하죠, 지금. 그렇다면 그러게 자료가 15년도까지밖에 없네. 자, 그렇다면 PM10에 해당하는 미세먼지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먼지가 있습니다. 봄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황사가 가장 대표적이죠. 다음으로 해염 입자가 있는데 해염 입자는 뭐냐? 바다에서 파도가 칠 때 물거품이 공기 중에 부서져 조그만 알갱이로 남는 걸 말합니다. 약간 바다가 이제 소금 성분이니까 약간 그 아주 조그만 소금 알갱이 같은 그런 비슷한 거를 말하는 것 같아. 해염 입자. 이런 것도 미세먼지에 포함을 시키나 봐. 꽃가루도 일종의 미세먼지입니다. 이 세 종류의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자연 미세먼지입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미세먼지들은 모두 크기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초미세먼지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얘네는 입자도 크고 그치 자연 성분이니까 마셔도 되진 않을 것 같아. 왜냐면 꽃가루 같은 것도 알러지 있는 사람들 많잖아. 그래서 봄철에 보면은 그 노랗게 해가지고 꽃가루가 날려서 차에 막 이렇게 많이 붙어있는 경우들도 있죠. 요런 애들은 뭐 입자가 커서 또 초미세먼지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미세먼지 중에서도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의 예로는 버스나 트럭의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검댕. 야, 이름이 너무 귀엽지 않냐? 검댕이 대표적입니다.
이름이 검댕이니까 당연히 색깔이 까맣겠지. 이 까만 미세먼지는 크기가 엄청 작은 초미세먼지입니다. 요즘에는 자동차의 배기구에 여과 장치를 달아서 이전보다 배기가스의 양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죠. 검댕 외에도 대기 중에 쌓여 있다가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황산과 황산암모늄이나 해양 유기물 등은 각기 화학종이 다른 초미세먼지들입니다. 해양 유기물은 바다에서 생겨난 유기물질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여기서의 핵심 내용은 뭐야? 미세먼지의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미세먼지의 뭐? 범주가 뭐야 지금 설명하는. 그렇지. 미세먼지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갈고리 수집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미세먼지 뭐라고 했어? 자연 미세먼지라고 했어. 자연 미세먼지에 세 가지 있었죠. 황산이 아닌디. 황산디. 황사. 중국에서 오는 거. 그 다음에 진짜 나 황사의 나라. 아니야. 이런 발언은 위험하니까 하지 않겠어. 황사, 헤엄 입자, 꽃가루.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초미세먼지가 있는데 얘네는 입자가 아주 작은 거 2.5 마이크로미터짜리들이 초미세먼지래. 이건 뭐가 있었어? 검댕, 황산, 황산암모늄, 그 다음에 해양 유기물. 해양 유기물의 성분은 뭐예요? 왼쪽에 보면 나와 있다. 해양 유기물은 이제 탄소로 구성이 된 애들이래. 근데 특히나 또 황산이나 황산암모늄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공기 중에 쌓여 있다가 비랑 같이 내리면 이 비가 산성비가 된다는 거. 야, 산성비 맞으면 대머리 되는 거 알지, 얘들아? 선생님은 비 맞는 걸 매우 싫어하는데 나는 요즘 비는 다 산성비이기 때문에 난 대머리 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도 머리숱 항상 조심해야 돼. 빡빡이 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게요. 자, 자연미세먼지는 땅이나 바다에 있다가 바람이 불면 대기로 올라갑니다. 자동차가 길거리를 지나갈 때 흙먼지가 일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흙먼지를 비산먼지라고 합니다. 비산먼지가 뭐라고, 얘들아? 산성비 맞으면 군데군데 탈모 군데군데 오다가 다 빠지지 않을까, 나중에? 비산먼지는 흙먼지를 말을 하는 거죠. 훅 불면은 하늘로 쑥 올라가는 거야. 이것도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죠. 황사도 이와 같은 원리로 발생합니다. 흙이 많은 동아시아의 아주 건조한 땅에 강한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하늘로 떠오르고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게 바로 황사이죠. 동아시아의 이런 건조한 땅들, 그래서 뉴스를 보면 항상 중국발 황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 중국의 이제 사막들에서부터 이제 황사가 많이 날아오죠. 왜냐면 편서풍이 많이 부니까 우리나라가. 편서풍은 무슨 바람이야? 우리나라에서 서쪽으로부터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 편서풍이죠. 맞지? 하여튼 이런 황사도 미세먼지를 높이는 그런 이유 중 하나. 근데 자연 미세먼지는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거고 바람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먼지들인데 초미세먼지는 조금 다르다.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더운 여름날 냉장고에 있던 음료를 꺼내면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죠. 그리고 추운 날 아침에는 밖에 안개가 끼고요. 이는
공기 중의 수증기가 서로 달라붙는 응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초미세먼지도 이와 같은 응결 현상에 의해 생성됩니다. 단 물방울은 수증기가 재료라 인체에 무해하지만 초미세먼지의 재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응결은 뭔가 어떤 입자들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 입자들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어떤 현상 뭐가 생겼다고 하지? 이런 거를 뭐가 생겼다고 하지? 이슬? 그치. 그치.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는, 이슬점 이하로 냉각돼가지고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을 응결이라고 하는데, 근데 초미세먼지도 응결 현상에 의해서 생성이 된대요. 단, 물방울은 재료가 수증기니까 인체에 무해하지만 초미세먼지의 재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물질은 이산화황, 질소화합물, 암모니아, 유기기체 이렇게 4가지입니다. 얘네들이 뭉쳐가지고 얘네들이 이슬이 되는 거? 그런 건가 봐. 응결이니까. 야, 비웃지 마. 자, 이 물질들은 어떻게 초미세먼지를 생성해낼까요? 우선 이산화황은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발생합니다. 이 이산화황 여러 개가 서로 달라붙으면 황산이나 황산염이라는 초미세먼지가 생깁니다. 이산화황 여러 개가 붙으면 황산이나 황산염이 된대요. 기체에서 생성된 미세먼지라 크기가 훨씬 작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화합물은, 두 번째는 질소화합물. 아까 4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고 했지.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물질들. 첫 번째는 이산화황, 두 번째는 질소화합물. 이 질소화합물은 대기 중에서 서로 달라붙어 질산염이라는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냅니다. 소나 돼지, 인간에게서 나오는 암모니아에서 만들어지는 초미세먼지인 암모늄도 있습니다. 야, 암모니아 우리 인체에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암모니아는? 왜 몰라? 그렇죠. 콩팥에서 생성되는 게 소변이잖아. 근데 이 소변의 성분 중에서도 암모니아가 있고, 그리고 가스, 인체, 소나 돼지, 인간에게서 나오는 가스, 그리고 방귀 끼면 암모니아가 나오는 거. 그런 암모니아도 암모늄이라는 초미세먼지를 만들어 낸대요. 화학적 용매를 쓸 때나 나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기기체, 또 대기 중에서 산화 과정을 통해 서로 달라붙으면 유기탄소라는 초미세먼지를 만들어 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이 문단에서 말하는 거는 초미세먼지의 어떤 물질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초미세먼지와 그 작용과 종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자, 일단 첫 번째 초미세먼지 만들어내는 첫 번째 애는 이산화황이었죠. 이건 발전소에서 전기 만들어내면서 만들어진대요. 이산화황이 여러 개가 달라붙으면 무슨 초미세먼지가 됐어요? 아까 우리 비 맞으면 머리 빠지게 하는 황산. 두 번째는 뭐야? 얘네는 자동차로부터 만들어졌지. 그래서 질산염이라는 미세먼지를 만들어냈어.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거는 소나 돼지, 인간의 어떤 가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였죠. 인체로부터 발생되는 가스에서 나오는 게 암모니아였는데, 이 암모니아가 만들어내는 초미세먼지는 암모늄이었어요. 자, 마지막은 유기기체. 이런 애들은 자연 발생되고, 얘네가 만들어내는 게 유기탄소 물질이었다라는 거. 자, 이렇게 4가지 물질들이 응결되는, 얘네가 각각 다 응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초미세먼지들이 생겨났었다라는 거. 오케이, 이해돼?
네, 선생님이 지금 계속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밑줄도 치고 핵심 문장에 핵심 단어에 동그라미도 치고 요약 정리도 했잖아. 그치? 이렇게 요약 정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사실적 독해, 사실적 읽기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읽어야지 글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해하면서 읽기가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얘들아? 자, 조금만 더 읽읍시다. 자, 그렇다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 지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도대체 이 미세먼지들로 인해서 얼마나 대기가 많이 오염이 돼 있을까? 우리나라는 사계절 내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2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보다 높습니다. 1 세제곱미터당 들어있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20 마이크로그램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초미세먼지 농도의 기준으로 1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1 세제곱미터당 1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게 좀 적당하다. 이 정도면은 건강이 상하지 않는다. 라는데 우리나라는 어때? 우리나라는 20 마이크로그램이니까 이 WHO에서 그 권장하는 세계 미세먼지 농도 기준보다 우리나라가 2배 정도가 높다라는 거.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직은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조 원을 들여 환경 정책을 폈기 때문이죠. 문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2012년에 최저점을 찍은 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라고 해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WHO의 기준에 따르면 그렇게 썩 좋은 수치는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점 20년간 감소해왔대. 아까 우리 앞에서 봤었죠, 그래프로. 근데 왜 감소를 했냐. 야, 여기서도 말하네. 정부가 잘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를 했대요. 난 이거 정말 이런 문장 마음에 들지 않아. 정부의 정책이라는 건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 국민들마다 다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나는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 정부가 환경정책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만약에 전기차 살 때 내가 지원금 많이 받았어. 그러면은 우리 정부는 전기차에 지원금도 많이 주고 미세먼지 정책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런 거는 평가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과서 지문에서 이런 문장을 썼다는 거는 나는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좋은 건 아닌 것 같다고. 왜냐면 사람마다 다 애들이 너네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는 게 교과서잖아. 근데 이렇게 교과서에서 이런 가치는 주입하면 안 되는 것 같다는 게 선생님 생각인 거지. 각자 다 생각이 이 정책이라는 거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 각자 다를 수 있는 거니까. 난 이거는 좀 별론 것 같아. 왜 안 나오죠? 교과서 검정할 때 가산점 특별히 그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가르치기에 이런 지문,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을 이렇게 주입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나는 개인적으로는 한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치만 시험 범위엔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에 최저점 제일 높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대요. 그래, 여러분이 비판적으로 조금 더 생각하세요. 근데
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을까라는 거. 자, 미세먼지 농도가 왜 증가하고 있는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학교에서 봅시다, 여러분. 3분 남았으니까 출석 체크 생략할게요. 너무 급 마무리였니? 진도 안 빨라. 이 정도면 그냥 좀 조금 빠른 정도? 다른 반보다 1시간? 인사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 얘들아.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어요. 안녕. 그래. 아, 그러네. 야, 안 나갈 사람들은 미세먼지로 사행시 갑시다. 야, 내가 할게. 운 띄워줘.